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의 첫 무대인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끈 달아오른 대선 전국,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 표심의 가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기선을 제압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대세에 불을 붙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싸움이 다 그렇지만 일단 기선제압을 그렇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기선제압의 그런 결과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났어요. 네, 좀 압도적이라는 지금 표현을 써도, 압도적인 네. 표차가 났기 때문에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가 났기 예.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결선 투표 자체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그 나올 정도로. 정도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자체가 어떻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충청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유리한 국민이 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지지율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표출되는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앞섰지만 네. 그리고 당심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비노, 비문, 비주류로 지금 이렇게 대변되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상당히 이 당내의 강성 친문들이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비토감을 보일 것이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걸리 나온 투표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난주에 발표된 건 대의원과 권리당원인데 거의 90% 이상이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그 당심도 결국은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네. 이 지금 과거 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이 그 밴드 악단을 태운 이 역마차가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거 다 쭉 그렇죠. 이거 시선이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많은 주목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후보와 이게 다른 후보들이 쫓아가기는 쉽지 않은 지금 국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이 충청 지역에 워낙 중요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뭐 나머지 후보들은 아마 이 전체 선거인단이 뭐 200만 명 육박하는 상황에서 충청 지역의 선거인단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적다, 뭐 이런 거에 좀 기대를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첫 경선 지역의 결과가 뒤에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경선에서도 보면 아이오와라든지 네네. 뉴햄프셔 그렇죠. 이런 지역의 캐스팅 결과에서 보트 역할을 하죠. 과거에는 이제 첫 경선지를 제주도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출발을 한다. 예, 예. 근데 그 제주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 작은 인구의 섬에 엄청난 당원들이 투입되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첫 기세를 잡겠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첫 번째의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큰데 충청도면은 작은 게 아니죠.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그러니까요. 때는. 그리고 사실 이낙연 후보 쪽에 치명적인 것은 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지의원이라든지 이런 조직력이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론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점쳤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로서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1차 투표만에 끝이 나지 않을까. 그 라고 정도로.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복귀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충청도에 국한되어 있는 판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할 때는 당 내의 비주류가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정권 재창출의 공식도 다들 그랬었고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포지션이 유리했던 게 있는데 그렇네요. 어느덧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를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도 뭔가 비주류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지율이 좀 높을 때는 영남 지역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외연 확장표들이 좀 더 붙어주면서 그리고 플러스 호남 내에서도 호남 주자를 한번 밀어보자.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탔고 네네. 격차를 한때 줄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네. 이재명 지사도 외연 확장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다시 지지층부터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는 이 지사의 행보가 그렇게 나가는데 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낙연 후보가 외연 확장 쪽으로 더 밀었었어야 했다고 더 봐요.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도 질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거 아니면은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근데 이낙연 후보 역시도 지지층 중심 행보로 다 같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를 봤을 때는 좀 충청권뿐만 아니라 뒤집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의 실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강점이랄까? 예. 이낙연 후보의 강점이 뭐였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네네.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민주당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 그렇죠. 예, 색깔 그리고 자체가.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마지막 유세 때 그때는 네네. 사실 1등 공신이 이낙연 후보였던 건 맞거든요. 마지막 유세 때 이낙연 후보가 네. 민주당은 때로 오만하다. 내가 버릇을 고쳐놓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강점이 민주당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다른 데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를 화끈하게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비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이다. 똑같다. 민주당하고 별 차이 없다. 스타일만 좀 달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확장이 안 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충청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일종의 표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기를 잡고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뭐 기본소득일 텐데 그러다 보면 기본소득을 갖고 시작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어젠다 선점 이런 게 좀 먹혀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경제 이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바뀝니다. 트렌드를 타게 되는데 네. 한 4, 5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 이제 MMT라고 네네. 이제 모던 모네터리 시어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그렇죠. 게 급속도로 힘을 얻게 받고 됩니다. 있죠.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인데 이런 겁니다. 뭐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뭐 돈을 풀었다 조였다는 통화 그렇죠. 정책이 있는데 예. 쭉 봐보니까 언젠가부터 통화 정책이 전혀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봤자 그 돈들은 다 자산 가격 버블이 되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고요. 뭐 금리를 내려봤자 사람들이 뭐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네.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경제 정책도 정부 중심의 재정으로 가야 된다 하고 그것도 더 정교하게 나온 것이 바로 기본소득. 예, 예. 그러니까 뭐 전 국민에게 네, 월 어느 정도 100만 원, 소득을, 네, 월 네. 200만 원을 아예 직접적으로 현금 지급을 보장해주겠다. 보장해 주는 방식이죠. 그 대신 복지 정책 중에서 필수 복지 외에는 다 줄이는 거예요. 네네. 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예, 거죠. 이제 그게 기본소득의 핵심인데 이재명 지사가 뭐 트렌드를 잡았다고 해야 잡았다. 될까요?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도 아니고 네네. 미국이라든가 하고 또 일본도 스가 다음에 뭐 어떤 정부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비슷한 류의 정책을 또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 다음에 아마도 이 기본소득 같은 이런 류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줄곧 외치게 되면서 네. 아젠다 선점에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본인이 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꽤나 좀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저 지급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예. 최근 버전은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네. 대통령이 된다면 된다면. 첫 해에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 하고 최대 임기 내에 전 국민 연 100만 원 5년 지급까지 후에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순차적 확대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하니까 처음에 비난 맞았던 게 돈은 어디서 그렇죠. 왔습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100만 원만 쳐도 60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5천만 이제 명이 넘으니까 이재명 지금. 캠프에서는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네네. 이게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아예 같이 패키지로 붙였던데 이제 토지 소유 관련한 이득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90%는 토지 지주가 갔대 10%를 국가에 내게 되고 돌려주게. 이제 그 돈이 큰 재원이 틀에서는 된다. 기본소득 지급에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좀 그런 이제 뭐 하나의 좀 뭐 이제 세원과 예. 정책들의 어떤 이런 매치까지 좀 오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대선 가도가 계속 가게 될 텐데 예. 기본소득 관련한 계속 치고받기 네. 뭐 이제 상대 팀에서는 또 그렇겠죠. 얘기를 하겠죠. 비난하고 상대편에서는 공격도 하겠죠. 하고 이재명 지사는 또 그걸 자신이 또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정교하게 그런 이슈. 저는 저 기본소득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뜨겁게 핵심이 될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이슈 자체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워낙 위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충청권 표심을 딱 잡고 가는 걸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먹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기본 정책 시리즈 자체가 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머릿속에 깊숙하게 지금 각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정책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자체는 분명히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어쨌든 모든 관심 자체를 자기가 전부 다 빨아들이는 그러니까요.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책 토론보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공방들이 네, 많았잖아요. 좀 심했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었다는 맞아요. 것이고 본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거지양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좀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지금 제대로 된 토론이 사실은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벌어지지 없었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1대1 토론이 지난번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의 그 당사자인 두 사람의 또 1대1 토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친문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 사중공 의원들이 이거 토론해야 된다. 이건 그렇죠. 정말 짚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선의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요구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정책 시리즈가 상당히 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덕이 됐지만 과연 이것이 본선까지 가서 효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 상당히 정책에 밝은 뭐 홍준표, 네. 유승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대에 된다면. 올라오게 되면 네. 쓰게 되면 그렇죠.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서 혹독한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본소득의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네.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될 것인데 네.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어제 또 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네. 국간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경제수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만약 야당의 공시가 치열해질 경우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판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 잘하면 지금 현재는 약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지적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금 충청권의 승기를 잡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뭔가 어젠더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정책을 선점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예. 이미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있었던 그렇죠. 것이 크고 상황 아까 자체가. 밴드웨건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인정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추격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2위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면 1위 쪽으로 쏠리기 마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옳았던 부분이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선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사의 생각이 결국에 옳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을 빨리 끝내줘야
당에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그렇죠. 정비가 될 수 있고 다시 그리고 사실 네. 이재명 지사 속으로는 지금 털고 싶은 게 좀 많을 거예요. 아. 본선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는 이건 좀 정리하고 선 긋고. 가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리고 실제로 조금 그런 기미가 나타났던 게 그 조국 수호에 가장 앞장섰다고 정평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네네. 조민씨 부산대 입학 취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빨리 자기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털고 나가는 가게끔. 그리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유죄 나오면은 그 부분은 책임져야 될 거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네네. 이재명 지사가.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추격을 당하니까 지지층 중심으로 그 선회를 하는 그때 이제 고개 다시 뒤집어지긴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걸 포함해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빨리 이걸 끝내주는 게 그렇죠. 좋다.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밝혔듯이 경선 늦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거 아니다. 자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본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선의 시스템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져 있냐면 희망 고문의 논리예요. 희망 고문이요?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미 1등이나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어느 정도 수위가 드러나잖아요. 좀 있죠. 근데 2등 이하 후보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지역을 굳이 잘라가지고 순회 경선을 그렇죠. 하는 걸로 나타나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8명 컷오프부터 해가지고 자르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단계가 있죠, 또. 역선택 방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왜냐하면 그렇죠. 역선택 방지를 굳이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2위인 홍준표 후보나 3위인 유승민 후보에게 희망 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뚜껑이 열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경선의 룰들이 짜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호소는 뭐였냐면 그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끝내주셔야 된다. 빨리 정결을 하고 이거였는데 후보를 충청도에서 정하자. 그게 딱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뭐 정말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가늠자가 되는 게 경기도 내에서의 재난지원금인데 지금 전도민에게 다 주기 위해서 검토를 거치고 있고 예산안이 지금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문턱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저번에도 한번 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소득으로에 가는 첫 단계나 첫 단추가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왜냐하면 어제가 이제 국민재난금의 네. 신청 첫날이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해서 도민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을 네, 하겠다고 나머지 천명을 12%에게도 했었고요. 주겠다는 거죠. 하고 어제 이제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뭐 분과위원회에서 11시간의 경론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었네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좀 보면 이재명계도 있지만 네네. 반 이재명계도 만만치 않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단 전 도민이죠. 도민에게. 예,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뭐 통과가 됐고 15일경에 아마 본회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네.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의회 의원들도 네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을 뭐 눈치를 의식할 보는 거죠. 수밖에 의식할 수밖에 없죠. 없는 예, 그런 대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선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그렇죠. 정말 임기 내에 100만 보편적인. 원의 지급, 청년들에게 200만 원 지급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출발이 어쨌든 보편적 지급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데 뭐 그런 산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승기도 잡고 각종 정책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있어요. 워낙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격차로 일단 충청권을 내준 상황에서 지금 뭐 기자회견, 뭐 간담회, 심지어 방송 출연까지 취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칩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일종의 재정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유력 주자가 이 결과 한 번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러게요. 사실 잘 없거든요. 사실 되게 뭐 충격이 본인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전략 재정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네. 다수의 이 지금 시선은 뭐냐면 지금 이 선거 전망에 대한 경선 전망에 대한 상당히 불투명해지니까 이게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중도 라는 하차까지요? 이야기가 벌써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향후의 지금 흘러가는 이 지금 경선 국면 자체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근거들 때문에 예.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때까지는 민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왔잖아요. 네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 그 후보 입장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국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심이었는데 이 당심이 지난주 주말에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심에서 상당한 이 격차가 나는 바람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도 지고 당심도 지금 그 밀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앞서 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그 이낙연 후보의 그런 전략적 미스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번 경선에서 제일 큰 전략적 미스는 이낙연표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낙연 후보의 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세를 아주 강하게 한 것 측면은 잘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낙연의 정치는 뭐고 그렇죠.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 지금 네거티브에 너무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중도 외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자질이 풍부할 거라고 봤는데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오히려 더 못했으면 못했지 가거지향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네거티브 전략을 버리고 지금 다시 다른 식으로 지금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물론 뭐 지금 나름대로는 비빌 언덕은 하나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강주 전남에서 호남이 상당히 아마 그 지금 중요한 또 믿을 뭐 구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호남의 그 이 정치적 특징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호남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 결국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연고, 뭐 이런 학연, 혈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작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의 반전 카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앞서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는 뭐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를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 하면 사실 이렇게 뭐다라고 얘기할 만한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라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나왔을 거론이 때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거거든요. 되고 하면 사실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더라도 그 공약을 건 후보가 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우나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논란이 컸지만 그 후보들이 낙선을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전 부정평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국민은 나는 기본소득 반대인데 이재명 지지야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괜찮아 저거 국회에서 통과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내거는 공약 중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낙연 후보는 그런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충분히 던져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무난한 내용인 경우는 좀 포장이라도 잘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복지라는 이름을 듣고 내가 이낙연 캠프면은 노크 복지라고 하겠다. 뭐냐면 맞춤형 복지인데 이재명 복지를 헬리콥터 복지로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거다. 근데 이낙연 복지는 집집마다 노크하는 복지다. 노크 기술만 있으란 법이 있냐. 노크 복지도 있다. 근데 뭔가 인지가 확 되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포장도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대선은 독보적으로 뭔가 튀는 부분이 있는 후보가 유리한 그런 싸움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힘든 거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낙연 캠프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대 5종 경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수영에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앞에 펜싱 승마에서는 조금 뒤져서 네네. 수영을 기다렸는데 수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했는데 성적이 안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역전의 찬스를 못 잡겠죠. 호남 경선까지 맞췄는데 이낙연 후보한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여의치 않으면 네. 거기서 오히려 급속하게 이 경선에 열기도 쉽고 이낙연 후보도 진짜 사퇴를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이재명 뭐 지사로 쏠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호남 이후에 뭐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경남 이 경선들이 김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신복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무게감도 상대적으로 좀 없어 보이는 느낌들이 있어서 지금 뭐 여야 주자들이 그래도 계속 뭔가를 내놓고는 있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이제 계속 찾아보고 했을 때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적어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세게 내놨어도 되지 됐었거든요.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전 국민의 강력한 관심이고요. 파도고요. 윤석열 캠프도 지금 부동산만큼은 잡고 그나마 가겠다. 완성도 있는 것도 맞아요. 이제 내놨거든요. 하여튼 뭐 정책들은 안 내놨다 하더라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그 동안에는 뭐 대표 주자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좀 확인되는 게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 제대 군인 이제 3천만 원 이제 확보 마련입니다. 주겠다. 네. 이제 이게 월급을 다 적립하면 한 75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를 정부가 보조를 해서 1,000만 원을 일단 채워서 제대할 수 있게 그리고 장기 저리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전체 3천만 3천만 원을 원을. 가지고 뭐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이게 좀 뭐 좋기 뭐 아기자기한데 사이즈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대 군인들만으로 국한되는 문제니까 네. 또. 좀 부동산 쪽에 뭔가가 왜 안 나오지라는 좀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있었었는데 네네. 제 생각은 아마도 이제 현재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정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부동산 쪽을 못 치고 나오지 않았는가. 현 정부의 또 국무총리기도 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니 다 안 나와도 부동산만큼은 나와야 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참고로 윤석열 캠프에 보면 이제 원가 주택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내놨죠. 예. 기본적으로 여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진보와 보수 쪽이 좀 나누는 게 진보 쪽은 임대 쪽으로 가고 네네. 보수 쪽은 분양 쪽으로 가게 되는데 윤석열 캠프의 원가 주택도 공공 분양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30만 전체 원 예, 정도 30만 원 주겠다. 공급을 하게 네. 되고 원가에 사게 해주는 겁니다. 뭐 사게 싸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5년 이상 살게 되면 매각해주고 매각 차익의 뭐 70%를 갖게 해주는. 네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연히 MB 때의 이제 그 지적처럼 그거 된 사람만 로또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 그것도 어쨌든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원가 주택이라는 것도.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슈 될 만한 걸 좀 내놨었으면 어땠었을까. 그런 또 그러니까요. 뭐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사실 이 악플보다는 무플이 더 무섭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관심을 못 받는 상황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윤석열 뭐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 원가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뭐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원가 주택이라는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실 그러한 그 정책을 일단 던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사람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반면에 이낙연 대표도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부동산 정책 하나 던진 건 있어요. 뭐였나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자는 건데 그거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사실 조금 수긍하기 힘든 장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에 네. 대통령 해수방을 여러 차례 가면서 항상 그 서울공항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사실 서울공항은 뭐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그 분단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보상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군사 있는 전략적으로 것이죠. 예. 중요한 기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성남공항을 이전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게 따른 부작용도 저는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던졌을 때 상당히 지금 다 뜨악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과연 이 지금 그 오랫동안 국정을 담당해왔던 이 지금 최장수 국무총리로서의 그런 능력 자질까지 본인 스스로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악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 큰 미스다. 미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 포장하는 분들이 안 계신 건지 지금 뭔가 원가 주택, 뭐 기본소득 그래도 뭔가 혹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게 되게 묘한 것이 이낙연 후보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캠프에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즐비합니다. 진짜 언론인 군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 그럼 이런 거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게 글쎄요. 언론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취재해서 제대로 포장해서 보도하는 거라면 역할을 하죠. 근데 정치인은 이제 그걸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또 내놔야 다른 포장을 일인가 하니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비근한 사례가 저는 청와대 대변인들도 보면 역대 대변인들이 쭉 있는데 언론인 출신보다는 비언론인 출신이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인이 막상 정치를 하면은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날든 것 중에서 제대군인한테 네, 1인당 3,000만 3천만 원. 예. 이거 저라면은 저는 이 공약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기본 소득에 대항하는 기본 자산 이런 식으로 포장을 좀 할 것 같아요. 기본 시리즈를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묻히는 그걸 느낌을. 굳이 기본을 피하는 것도 네. 방법일 수 있겠지만 기본 대 기본의 아예 대결로 맞붙는. 가는 그래서 기본 소득보단 기본 자산이다. 실제로 이게 경제학 쪽이라든지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 논쟁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예. 정의당은 원래 기본소득이 그렇게 우호적인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자산을 먼저 들고 나섰어요. 네네. 정의당 같은 경우가.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왕에 3천만 원 준다고 했을 때는 기본 자산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약간 그것이 이제 좀 여의치 않고 네네. 예, 밖에 나와 있는 평론가인 제가 그런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캠프 내에서 나와야 할 내용들이 좀 아쉽게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래 정치를 하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이낙연 후보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경제 쪽에서는 부동산을 먼저 내놨습니다. 최고의 아까 잠깐 대책일 수 언급을 있겠죠, 했고요. 사실. 원가 주택이라는 게 현재 뭐 우리나라 아파트 원가 구조는 안 알려져 있지만 뭐 10억이다 하면 네네. 원가는 한 3억 5천, 뭐 아. 4억대 최근에 인플레이션까지 해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는 이제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고요. 공공 분양 주택.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원가에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게 되면 일자는 이제 매각할 수 있게 네네, 되는 그래서 그렇죠. 뭐 매각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국가가 사주게 되는 이제 국가 네네. 매입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당장에 반론이 나오죠.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로또잖아요. 그렇죠. 네, 로또 이게 분야, 많이 공급을 또, 못할 텐데 네. 그걸 살 수 있는 친구들만 젊은 친구들만 다 혜택을 본다라는 것들. 또 이걸 결과적으로 상대를 사주는 게 국가입니다. 올라도 사주고 떨어져도 사주고 이제 매입을 해야 되면 그 손실들은 또 어떻게 메우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이게 아젠다 세팅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계속 네. 뭔가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의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도 이제 이게 맞서게 되는 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 장기 임대입니다. 네네. 그리고 길게. 여기는 이제 분양. 그러니까 임대와 분양이라는 분양에. 어떤 하나의 그렇죠. 날도 서게 되고 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네. 붙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붙일 이슈가 수 있다라는 되거든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거와 함께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장 또 핵심인 이제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거의 규제 완화 쪽을 네, 청명하고 풀겠다. 있고 임대차 세금도. 3법도 뭐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글쎄요, 뭐 이 정도는 뭐 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중에 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일 텐데 최근에는 홍준표 의원의 이제 전 의원의 네. 지지율도 좀 뭔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 일부 여론조사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또 홍준표의 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출석점에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어제 상승세로. 일부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살짝 앞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석을 그러니까 임박을 하면 상당한 지지율의 극명한 네. 이런 변화가 역전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중심으로 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관측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뭐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분명한 건 지금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의
상당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네네. 저는 뭐 그 이유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문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터지면서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상당한 그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에 지금 본격 데뷔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네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들까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지금 원가주택도 네네. 뭐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네네. 저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 부분에 가능성에 대해서 대해서는. 지금 당내 같은 당내에서도 강력한 그 지금 전쟁이 지적이 하고 나오고 있는 있고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무너졌을 때 그럼 그 대체제가 누구냐?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뚜렷한 뭐 비전을 보여주고 아직은 못하고 없어요.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시 구간의 명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준표 의원 쪽에 시선이 네네. 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의원의 의원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개인기죠.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국면마다 상당히 정치적 순발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테크니션에 플러스 가깝고 정치적 조어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의원이 오래 정치를 해왔지만 그동안에 잘 좀 몰랐던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보기에는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홍카콜라라는 예, 또. 그 홍카콜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 새로운 최근에 또, 측면에서의 네. 지지를 끌어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세 번째는 제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요? 예, 그 일관성이라는 것 자체는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체성 자체를 항상 보수에다가 두고 있다. 어쨌든 뭐 지난번 총선 국민에서 한번 탈당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 당의 주인이라고 자처할 만큼 그렇죠. 상당히 나름대로는 보수 본류를 잔초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이 지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나름의 전략적인 정책의 전략적 유연성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의 본인이 발의했던 국적법 같은 경우 병력 명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적을 세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수 정당답게 그걸 치워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는데, 추진력도 있고. 예, 근데 네. 문제는 앞으로 이 지지율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래 그 의문을 품는 걔네들도 많죠. 뭐 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하면 막말. 뭐 옛날 이야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있죠. 생각이. 바퀴벌레 뭐 연탄가스 그거 뭐부터 말하자면 너무 시작해서 길어서,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보면 버럭준표라는 이야기들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뭐랄까요, 이 좀 감정 컨트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평정심과 격한 관련해서는. 이뭐 왔다 갔다 하는 경쟁이 둔락이 진화될 좀 있죠. 때에는 예. 그러한 부분들이 또 표출될 경우에는 과연 2030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또 넘어야 될 벽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논란에 계속 휩싸여 있고, 뭐 최근에 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가 또 더해지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되면 홍준표 의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예. 뭐 역선택 얘기 나오는데 그게 좀 컸다고 봐요. 예,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네네. 어쨌든 모든 응답자들에게 국민의힘 쪽 후보들만 늘어놓고 찍으라고 하니 네네. 뭐 역선택, 고의적 역선택이든 그렇죠. 아니면 단순 호감도이든 간에 적장으로 비춰지는 윤석열보다는 조금 더 홀가분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 홍준표에게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걸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네네. 지난 대선 때 안희정 후보를 보는 것 네네. 같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대적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지지층 표까지 지지도까지 끌고 와서 대연정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대적을 하려고 했던 거 그 미러링이에요. 거의 흡사한 행보입니다. 네네. 홍준표 또 안희정은 오버랩이 되는. 홍준표 안희정은 이미지가 너무 다른 정치인이지만 그러니까요. 요즘 하고 있는 행위는 그때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홍춘추가 네. 나당연합을 통해서 네. 윤계 소문을 격파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연계 겁니다. 소문을. 여기서 나당연합은 이제 뭐 나 연합군이- 신라는 네. 홍준표의 고유 지지층이겠지만 당은 당나라. 민주당이라는 거죠. 예, 민주당 지지층까지 끌어들여서 윤계 소문을 치려고 하고 그 사이에 이미 황산벌의 유백은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 완전히 쳐져버렸어요. 오히려 홍준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지금 황산벌이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네, 한데 네. 이런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저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통 보수층 내에서의 입소문과 입소문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한쪽에서는 홍준표 민주당이 밀어주는 거다. 속으면 안 된다. 이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홍준표 의원 확장성이 있다. 지금 레드크로스 직전까지 갔다. 이 입소문의 대결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추석에 벌어질 것이다. 네. 어느 쪽 입이 이길 거냐. 네. 예,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대선은 결국에 대중성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렇죠. 처음 승부처는 입소문이거든요. 조직력이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백제 발언,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은 한쪽에서는 그래도 호남민이 호남 주자 밀어야 된다. 이 입소문이 있고 한쪽에서는 호남민 입장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이낙연으로 안 된다. 이게 있었던 거고 이게 입소문으로 붙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 내부에서 입소문 대결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나당연합군과 연개소문의 싸움이라면은 네. 연개소문이 사실 후대에는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어떻게 네.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별개로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얘기 좀 해볼게요. 이동학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소신 발언을 상당히 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금 던진 이 의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네, 네. 연금 개혁해야 된다. 예, 그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럼 나중에는 공무원연금까지 다 네. 포함되는 거겠죠. 사실 지금 뭐 내년 예산에 지금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돈만 뭐 4조인가 네. 그 정도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연금 문제가 그대로 둘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2042년부터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고갈돼서. 205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멸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년 연금 그 지급이 위해서라도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하네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죠. 앞으로 연금 받을 시대 때 내가 계속 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학 이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청년 세대가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네, 내라고 부담할 강요할 것인가.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연금 개혁을 먼저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은 상당히 이 선거 때 표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쉽진 때문에 않죠. 예. 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함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상당히 연금 문제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연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측면은 사실 정치적인 상당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그렇네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실질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정치적 만용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비춰질지가.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본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미래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체의 발언을 국가 이익을 봤을 때는 중요한 필요하다.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아마 이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연금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그려놔야 될 부분인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꺼내기가 쉽지 않단 말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캠프에서도 지금 명확한 정책들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저출산이 굉장히 많은 문제와 엮여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첫 번째 복잡하죠. 부동산도 복잡다단하죠. 풀어야 저출산이 되겠고요. 사교육 문제도 또 어떤 또 식으로든 엮여 해법을 있고요. 내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사교육 전면 금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카페를 가보니까 의외로 그걸 좋다는 돈 너의 좋아할 수 부모님들이 있는 동조하는 의견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사교육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있고.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분명히 풀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MZ 세대들이 잘 알잖아요. 네. 또 빠르고 하고 맞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받게 되겠지만 네네. 국민연금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고갈된 시점에 되면 다른 복지는 거의 못 받는 예, 상황이 가동 될수 불가가 있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각 캠프에서 뭐 저출산 얘기를 꺼내면서 뭐 하나씩 던지게 될 텐데 저는 연금 개혁을 이번에 냈던 이동학 최고위원도 굉장히 용기 있고 네. 굉장히 시적절했었고요.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적인 연금의 부분들도 한 번쯤 언급을 해야 될. 왜냐하면 대선 국면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전국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정철진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